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거 좀 뭐 놀러 가셔도 이런 거 이제 요즘은 많이 있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공장도 그렇고 산업 현장도 그렇고 혹은 업무를 하는 곳이 위험 지역이거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혹은 이제 그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사람이 가서 일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의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사람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예 같은 게 이제 여러분들 석유를 뽑아내는, 심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그런 이제 해양에 보면은 이 유전 이걸 뭐라고 그냥 플랫폼으로 옵쇼어 플랫폼이라고 저희들 하는데, 그쪽에 보면은 이제 헬기를 타고 육상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그런 유전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근데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안전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운전 교육들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몇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심해 망망대해 지금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훈련되거나 혹은 직접 경험되지 않았으면은 그런 대처 능력이 떨어질 거고, 또 그러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이 있죠. 그래서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상당히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뭐 비행기 이제 파일럿들이 시뮬레이션 하듯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실제 상황처럼 현실화시켜서 가상 공간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트레이닝 받고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미국 자료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 15년 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그 전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뭐 화재, 그 다음에 공장 혹은 빌딩에 전력 공급이 안 되는 거 말고 사람이 다친 경우가 연간 한 800건이 넘었습니다. 자료 한 10년 전에. 근데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가 가압이 돼 있는 전력 공급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배전반이라든지 혹은 전력 공급 시스템이 특정 어떠한 일을 위해서 뭐 유지 보수를 위한다거나 혹은 이제 운전을 위해서 사람이 접근했을 때 가장 위험하죠. 또 대부분의 80%가 사람이 접근했을 때 그런 이제 화재가 나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화재라든지 혹은 인체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그러한 위험한 지역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기계의 문을 보지 않아도 현재 실시간으로 기계가 일어나는 지금 상황들, 그리고 기계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고장 요인들, 요소들을 나타나게 해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혹은 리모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동영상 한번 볼게요.
비교가 다 뭐 끝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이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실제 에너지가 통전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통전되고 있는 위험한 기계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접근을 문을 열지 않고도 현재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또 확인된 상태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이나 또 이 우리가 메인테넌스 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러면 미래 에너지 산업과 우리의 노력이라는 부분으로 저 계속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 가장 큰 에너지 수요는 IT가 될 것이다. 서버라든지 스토레이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증폭이 이제 기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의 발전 원가는 화석연료 발전 원가보다 낮아질 것인가? 낮아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많이 좀 보여요. 그런데 가까운 중국만 가도 전기 자동차가 참 대세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50%를 대체할 것인가? 지금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혹은 이제 서부 유럽,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를 언제까지 얼마만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 기술의 변화, 시장의 변화를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지난 10년 동안 이미 실험이 되었고 또 증명이 되어 있고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또 생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원가 자체가 경제성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서 왜 에너지 효율화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왜 에너지가 그린 에너지가 돼야 되느냐, 그다음에 거기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무엇이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냐에 대해서 맥락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 효율의 잠재력 여기 좀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녹색으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산업 같은 경우는 58%, 기간 산업은 80%, 빌딩 같은 경우는 82%가 좋은 말로 하면은 실현되지 못한 잠재력이고 에너지 효율화 관점에서 나쁜 말로 하면은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만 바꿀 수 있어도 이거 우리의 현재 지금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러한 챌린지에 대해서 큰 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요 장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그 배터리입니다.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도 배터리를 쓰고 그 다음에 전산센터에도 배터리를 쓰고 하지만은 재생에너지도 배터리를 필수적으로 쓰게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존의 화석연료를 써가지고 발전하는 방법은 전력의 주파수를 정형화된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기술이. 근데 이 재생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같은 경우는 태양의 질이 좋을 때, 그 다음에 바람의 질이 좋을 때 전기를 발생해내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를 정형화시킨 주파수로 만드는 데는 첫 번째로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의 에너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가장 큰 원가의 경제성 구성 평가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2009년 그러니까 약 한 1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은 거의 뭐 약 한 뭐라고 할까요? 3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 배터리 산업에서 전 세계에서 아주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 선도를 하고 있죠. 자, 2040년까지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지금 생기는 여러 가지 발전 시설들,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는데 그 발전의 80%는 재생에너지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또 재생에너지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재생에너지를 위한 에너지 소비 기업의 자발적 참여, 이제 RE100이라고도 하고 EV100이라고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EP100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UN 그 기후협약 이후에 당사국들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착한 기업,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20년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된 에너지만 사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 우리가 생산하는 공장,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모하는 모든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이제 이게 그 약속이죠. 근데 이건 단순히 이 개별 기업의 어떤 맹세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포춘 500대 기업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GDP 비율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그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회사가 만들어내는 생산하는데 공급하는 부품, 기계, 원재료, 이러한 모든 회사들이 이 규약을 지켜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 혹은 국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이런 그린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단순히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의 전략이고 사업의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구성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 글로벌 회사들, 국내 이제 그 대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구를 위한 거고, 또 우리 소비자를 위한 것이고, 기업으로 보면은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그 장표 하부에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라고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고, 이거는 사실 뭐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 이 사업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업 기회지만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분들 뭐 엄청난 이 기회를 창출하고 있죠. 또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실험 정신이고 창의성이고 융복합이고, 그 다음에 집단 지성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지금 이제 뭐 국내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국내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침체된 바가 지난 수년 동안 있었습니다만은, 다행인 거는 유니콘 기업들도 많이 늘고, 또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우리 이 젊은 지성들, 그 다음에 뭐 이 젊은 지성들과 그 다음에 이 경험이 융복합돼 가지고 좋은 그런 또 비즈니스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EV100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저희들 같은 경우도 2020년에 가입을 했죠.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2030년까지 14,000대의 저희들 회사 차량을 다 전기 자동차로 전환한다 라는 이런 그린 플릿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디지털 기술의 구현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언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80% 많게는 평균적으로 30%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효율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에너지의 효율화라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떤 이제 운영 경비의 이 절감의 차원도 있지만은, 그런 재무적인 차원도 있지만은, 크게는 탄소 저감이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에 계속해서 사업을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사업을 영역하는 데 분명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생산성, 신뢰성, 안전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술의 또 하나의 특징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개방형 기술인데요. 이건 뭐 혼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특정 도메인에 혹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 기술가 전문가 그룹들이
그 기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점유했던 그런 이제 상황인데, 디지털 기술은 정말 파괴적이고 이 파괴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빨리 개방하고 여는 회사, 그러니까 핵심 역량은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거 자체가 핵심 역량이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관련돼 있는 디스럽티브 기술들을 포용해야 되고 융복합돼야 되니까 빨리 개방하는 회사들이 결국은 앞서가는 회사다. 여러분들 뭐 옛날에는 글로벌 기업의 탑 10만 봐도 대부분이 다 이제 에너지 기업이었어요. 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뭐 텍스,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유명한 이제 텍사코 뭐 이런 회사들이었습니다. 큰 이제 오일앤가스 이런 정유 회사들이나 에너지 기업인데 지금 다 이제 IT 기업이죠. 응? 그죠?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세 개 회사 합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이 정보 전문 그런 이제 기관들의 갖고 있는 정보보다 더 파워가 있다라고 그만큼 이제 얘기할 정도로 IT 회사들이 그만큼 이제 시장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IT를 디지털의 한 파트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에 IT가 꼭 필요한 요소인데 IT를 한 이제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과거에는 전혀 이제 이런 인연이 없었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개방형 기술을 개발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의 철학, 인사에 대한 철학을 말씀드렸는데 5분까지만요. 네. 정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 그래서 뭐 글로벌 CDP라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회사,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 이런 곳에 이제 항상 매년 탑 50, 탑 100에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이 지난 한 10년의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력에 받침이 됐던 것은 역시 기술적인 디지털 기술에 리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 지난 15년의 노력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한 20분 정도 주어진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한 5분 10분 정도만, 그러면 우리 지금 학생들한테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어떠한 인재상이 글로벌 기업 특히나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원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살고 있는 곳은 이제 한국입니다. 극동아시아에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죠. 이 아시아라는 시장, 여기서 아시아를 말할 때 중국, 인도, 그다음에 패시픽을 포함합니다.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 그다음에 중국, 인도,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GDP의 성장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발생되는 전 세계 GDP의 80%가 나와요. 그 말은 어느 비즈니스 하는 회사나 그다음에 이 중심축이 의사결정자들의 중심축은 이제 아시아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벌써 8년 전에 그룹 회장님과 회장단의 3분의 1은 본사를 홍콩으로 옮겼어요. 홍콩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미국에 계시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이제 파리에 계십니다. 회장단이고, 최고 의사 결정자이신 분은 홍콩으로 와 계세요. 그것은 바로 이 기업의 생존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아시아가 바로 이제 시장이 되는 거죠. 중심 무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아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인재들이 글로벌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글로벌 회사에서 이 성장할 수 있는 아시아 인재를 찾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거기에 관한 분석도 있고 또 프로그램도 있고 실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은 아시아에서 인재를 찾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게 아마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첫 번째로는 이 교육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 기업에 한국 기업들도 있고 일본 기업도 있고 뭐 중국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근무하는 그런 서유럽 베이스 혹은 이제 북유럽 베이스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 회사에서 성장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또 이렇게 그 체화됐던 그런 이 관점이 한국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이제 그 동양의 아시아에 있는 국가에서 교육받고 또 이 체화됐던 그런 가치, 그런 이제 일상의 생활하고 좀 다른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이치뱅크의 유명한 인사 담당 그룹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아에는 수도 없이 많은 탤런트가 있다. 문제는 그 탤런트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탤런트에 대한 관점을 자기가 웨스턴 문화나 웨스턴 교육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탤런트로 보이지가 않는다. 혹은 탤런트를 찾는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상당히 공감이 돼요. 저희들이 뭐 일본, 한국, 그다음에 뭐 여러 싱가포르, 중국 각각의 나라의 그 아시아의 탤런트들이 많고 요즘은 너무나 이참 이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젊은 분들이 잘해요. 잘하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이제 뭐 이런 문화의 벽도 없어지고 또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경험을 하고 또 실제 이제 공부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이제 인식의 벽들이 힘들다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 그 대학에서는 그런 강의를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를 포함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에 있는 탤런트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은 몇 가지 이제 아주 특별한 교육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소통의 교육을 먼저 해요. 이게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 하이 컨텍스트 맥락이 높은 사회고 서양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디스커션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이제 의사 개진을 할 때 이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소통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역량 자체를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을 아주 좀 나중에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돼서 그 포인트를 히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로 컨텍스트 사회에서는 답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의 혹은 대화자의 우리가 비즈니스 뭐 그런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를 간파를 하고 그거에 답을 먼저 만들어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아도 대부분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기 때문에 빠른 결정, 빠른 대답, 빠른 이 의사 전달을 원합니다.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이 컨텍스트, 로우 컨텍스트가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소통에 따른 이 불평형된 그런 사람에 대한 평가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이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무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래서 요약하면은 커뮤니케이션, 랭귀지, 링기스틱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다. 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그렇죠? 죄송합니다. 소통은 언어만이 이 100%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 다국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을 조금 익히고 또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이 문화적인 차이, 그 다음에 글로벌 회사에서 에이시안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글로벌 회사가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근육이 길들여진 그런 회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양성에 대해서 단순한 다양성이 어떤 지표가 아니라 그것이 결과로 보여지고 또 그것이 단순히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과거부터 기업의 철학으로, 인사 철학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이 결과로 이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주요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이 학습 능력, 재학습 능력, 우리가 말하는 러닝 어질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높으실 거예요. 이런 것을 꼭 좀 계속 좀 나이가 앞으로 이렇게 시니어가 될 때까지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재학습 능력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사실은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자기에 대한 이 확신, 그리고 본인에 대한 또 이제 높은 자리에 간 분들일수록 그런 게 높아요. 본인에 대한 확신이 큰데,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갔으니까, 성공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은 변화를 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습득,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이제 변화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젊은 분들 입사할 때 인터뷰를 봐도 어떤 이 기술적인 부분 이런 인터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학습 능력이 빠른가, 자기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핵심 역량이라든지 전문 에어리아에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자질이 있는가,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이 러닝 어질리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키울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주변에 스폰서라든지 멘토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항상 물어보시고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연관됩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 사고의 유연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연한 사고가 꼭 필요해요. 어느 기업이나 이 확장적인 그런 이제 이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은 리소스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리소스를 내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나의 이 성장을 위해서, 회사에 내가 맡고 있는 영역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은 그만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와 도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또 그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요. 결국 그것은 유연한 사고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을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하는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직업에 대한 가치가 이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관리형 전문의 인재들을 많은 분들이 좀 에스퍼레이션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어떤 이제 전문가의
어떤 한 도메인 전문가라든지 어떤 곳에서 전문가가 이 과거의 관리형 전문가보다는 더 그 폭도 넓어졌고 또 그런 이제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꼭 이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단편적인 그러한 그림을 보지 말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시고 또 사실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젊을 때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많은 실패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 앞으로 하고 싶다라는 이제 꿈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잘못하는 것이 무언지는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고 이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객관적인 것은 남의 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겠죠. 결국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시도를 해보시고 또 많은 실패를 해봐야지만 본인이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요한 여러분들의 미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그게 앞으로 또 이제 미래에는 특히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들어주셔서 고맙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젊음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